한 사람의 명령이 3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한 여인의 손짓 하나가 나라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검이 든 손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지시하는 목소리입니다. 조선 후기 그런 목소리를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순왕 후 김씨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내면은 철저했던 이 여인의 결정이 만든 파장은 조선의 운명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의 그림자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순왕 후 김씨는 태어난 순간부터 주목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명문가의 딸이긴 했지만 왕실과는 거리가 있었고 그녀의 어린 시절은 역사책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았죠. 다만 명확한 사실 하나는 그녀가 성장한 집안이 말의 무게와 침묵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의 발언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며 자랐을 겁니다. 그녀의 출발점은 화려한 정치 무대가 아니라 그 무대 뒤에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시작이 나중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1759년 15살의 어린 나이로 왕비로 책봉되었을 때 조정은 놀라움과 말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영조는 이미 60대에 접어든 왕이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 사이의 나이 격차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실의 혼인은 결코 두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계산의 무대일 뿐입니다. 정순왕 후는 그 계산 속에 선택된 존재였고 선택되는 순간 개인으로서의 삶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왕비가 된다는 것은 영광이면서 동시에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쓴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모든 시간은 궁궐의 운명에 묶여 흐르기 시작합니다. 왕비로서의 첫 시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조용해 보였습니다. 예절을 따르고 절차를 지키는 국모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내부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실제 발언권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책을 바꾸는지를 세밀하게 살피고 있었으니까요. 이 시기에 정순왕 후는 전면에 나서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에서 여러 흐름을 맞추는 중심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그 준비 기간은 생각보다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실력을 쌓는다는 표현이 정확히 이 시기를 설명해 줍니다. 영조가 돌아가시자 정순왕 후의 위치는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단순한 왕비의 자리에서 나라의 보좌인 왕대비로 상승했고 더 이상 남편의 곁에서 따르는 역할만 하는 존재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젊은 왕 정조가 즉위하면서 조정 내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개혁의 목소리와 긴장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죠. 정순왕 후는 이런 변화의 와중에서도 여전히 한 발을 물러서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나이 많은 어른으로서 조용히 배경에 머물렀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의 흐름과 방향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위치였습니다. 이때의 참을성과 기다림이 나중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올지는 역사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시대는 젊은 왕의 의지와 열정이 곳곳에 드러나는 시기였습니다. 왕으로서의 권력을 더욱 강하게 구축하고 기존의 정치 구조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순왕 후는 이런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관찰하며 어느 순간에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터질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밀어붙이는 힘보다 기다리면서 주시하는 힘이 훨씬 더 무섭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순왕 후는 이 진리를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순왕 후가 손에 쥐려던 것은 단순한 정치적 영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김규주는 이미 정조 초기에 귀양지에서 죽었습니다. 사도세자 제거 과정에 깊이 개입했던 가족의 과거는 여전히 남인과 진보 세력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순왕 후는 복수를 원했습니다.
정조가 중용했던 남인 세력, 특히 이승훈이나 권철신, 정약용 같은 인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들이 천주교를 신봉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구실이었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에 오른 순조는 겨우 11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1801년 2월 10일 정순왕후는 역사적으로 가장 참혹한 종교 탄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교가 떨어졌을 때 글자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인륜을 무너뜨리는 사악한 학문을 믿는 자들이니 인류의 질서를 거스르는 금수 같은 자들이다. 따라서 마음을 돌이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고 여전히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영률로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순결성을 강조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조용히 죽음의 그물을 펼쳐놓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오가작 통법이라는 연좌제를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5집 중 한 집에서 천주교 신자가 발견되면 모두를 벌한다는 이 제도는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게 만들었고 한 사람의 신앙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에서 천주교는 이미 학문의 영역에서 널리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유학을 보완하는 새로운 학문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승훈이 1783년에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후 조용히 신앙 모임을 만들었을 때 많은 양반 지식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들에게 천주교는 종교라기보다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새로운 학문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학자들의 반발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유교 문명의 핵심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정조는 천주교에 어느 정도의 관용을 보였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무분별하게 탄압하기보다는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세력들을 중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균형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조가 얼마나 현명한 군주였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순조는 아직 어린 11살 꼬마 왕이었고 정순왕후는 대왕 대비로서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신유년 2월 정순왕후는 신유박해라고 불리는 종교 탄압을 시작한 것입니다. 신유박해가 시작되자 조정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순왕후의 친인척들로 이루어진 벽파 인사들이 선봉이 되어 남인과 서학을 믿는 자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2월 11일 정약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천주교 교리서와 주문모 신부의 편지를 작은 상자에 담아 숨기려고 했다가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국문 과정에서 정약종은 조정의 박해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15일도 채 되지 않은 2월 26일 정약종은 이승훈, 최필공, 최창현 등과 함께 서소문박 형장에서 목이 베어졌습니다. 그의 아들 정철상도 겨우 한 달 뒤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정약용은 사형을 피했지만 그 과정은 극히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1791년에 천주교를 버렸다고 항변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저술들을 제출하며 배교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천주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의 취조관들은 정약용의 배교 증거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승훈이 정약용의 매형이고 정약종이 그의 형이라는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혈연 관계 자체가 죄가 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결국 정약용은 18일 만에 무기한 유배로 감형되어 강진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유박해의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주문모 신부였습니다. 1795년에 몰래 입국한 이 중국인 신부는 6년간 강완숙의 집에 숨어 조용히 신앙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1794년에 4,000명이었던 천주교 신자는 그 6년 사이에 거의 1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박해가 전국적으로 벌어지자 주문모는 경희궁에까지 숨어 다녔습니다.
한때는 중국으로 탈출하기 위해 국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자신 때문에 너무 많은 신자들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스스로 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월 12일 주문모는 의금부에 자수했습니다. 조정은 주문모의 자수로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그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국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관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방형으로 감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정순왕후의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사형입니다. 4월 19일 주문모는 한강 세남터에서 목이 베어졌습니다. 그를 6년간 보호해 주었던 강완숙도 며칠 뒤 궁녀들과 함께 서소문에서 차명으로 순교했습니다. 주문모를 한때 궁궐 안으로 피신시켜 주었던 은원 군정조의 이복 동생과 그의 부인 송씨도 사약을 마셔야 했습니다. 신유박해는 9월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황사영이 체포된 것입니다. 그의 옷 속에서 발견된 밀서는 조정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사영은 박해 상황을 중국의 주교에게 알리면서 서양의 군대와 함대가 조선에 들어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밀서는 천주교를 매국의 종교로 낙인 찍는 완벽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비록 황사영이 요청한 것은 단지 종교의 자유일 뿐 조선의 항복을 청한 것이 아니었지만 조정의 눈에는 이것이 외세 침략의 초대장으로 보였습니다. 황사영은 11월 5일 온몸이 찢기는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이는 당시 가장 가혹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약용과 정약전은 다시 한번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황사영의 밀서 작성을 부추겼다고 지목된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체포된 형제는 서울로 압송되어 추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노론 벽파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결국 극형을 면한 정약용은 다시 유배로 떠나게 되었고 강진에서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신유박해 1년 동안 약 3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승훈, 정약종, 최필공, 최창현, 강완숙, 주문모 등 조선 천주교회의 1세대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포교회의 사도라고 불리던 이존창, 전주교회의 중심이었던 유한검도 순교했습니다. 혈육의 억울함과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한 생존자들은 깊은 산골짜기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의 야산, 강원도와 충청도의 산간지방,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깊숙한 골짜기로 흩어진 천주교도들은 오히려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더욱 철저히 신앙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12월 22일 정순왕후는 토사교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신유박해의 마무리 선언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주교는 사악한 학문이며 앞으로는 더 이상 이를 믿는 무리를 잡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용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숙청했고 앞으로는 백성들이 스스로 천주교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낙인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동시에 청나라와의 교역을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신의 수를 200명 이내로 줄이고 40일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는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서양 문물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신유박해의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황사영의 밀서 때문에 천주교는 매국의 종교라는 낙인을 받았고 조선 사회는 천주교를 철저히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야의 유생들은 조정에 천주교를 성토하는 글을 보냈고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서원들이 주도하여 천주교 배척 운동을 펼쳤습니다. 천주학쟁이 서학쟁이라는 욕설이 나돌았고 천주교를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탄압을 넘어 조선 사회 전체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천주교를 배척하면서 서양 학문 전체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정순왕후는 청나라와의 접촉을 최소화했고 이는 조선이 세계의 변화로부터 눈을 감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서구 열강이 동아시아로 몰려오는 시대에 조선은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100년 뒤
조선이 강대국들의 침략 앞에 무너졌을 때 그 원인 중 하나는 정순왕후가 만든 이 쇄국의 시대였을지도 모릅니다. 한 여인의 결정이 만든 파장은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점에서 정순왕후의 정치적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남인과 시파는 거의 전멸했고 노론 벽파는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1803년 여름 이상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평양과 함흥에 큰 불이 나고 11월에는 사직 재단의 나무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12월에는 창덕궁의 정전들이 화마에 휩싸였고 서울의 종로 거리에서도 또다시 큰 불이 났습니다. 백성들은 암탉이 울 때마다 여우를 봤다고 하며 손가락질하며 궁궐을 향해 수군댔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통치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관료들도 대왕 대비를 욕했고 조정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1804년 1월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이제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순조의 친정이 시작되자 순조의 장인 김조순이 득세하여 벽파를 완전히 숙청했습니다. 정순왕후를 권력의 중심에 올려놓았던 노론 벽파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물러난 직후 몰락했습니다. 대신 안동 김씨라는 외척 가문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정순왕후가 시작한 외척 중심의 정치라는 구조였습니다. 그녀의 수렴청정은 끝났지만 그 구조는 조선에 남은 역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1805년 2월 11일 창덕궁 경복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권력을 내려놓은 지 정확히 1년 뒤였습니다. 그녀는 영주와 함께 동구릉에 묻혔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어떤 이로 기억할까요? 강한 여인으로, 아니면 비정한 통치자로,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로? 아마도 이 모든 평가가 모두 맞을 것입니다. 정순왕후의 삶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선택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고, 단호했지만 결코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순왕후의 이야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권력의 외형은 시대마다 달라지지만 권력이 작동하는 내부의 메커니즘은 근본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순왕후 김씨라는 인물의 삶을 따라가는 것은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강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그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은 단순한 역사 교과서의 공부를 넘어서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순왕후라는 이름은 더 이상 조용한 역사책의 한 줄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되짚어보는 순간 그 역사는 다시 살아나 우리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